XSFM입니다. I, D, W, K. 사법 PK. 저는 포털의 모든 뉴스 섹션에 댓글이 없어지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미 스포츠 섹션과 연예 섹션을 통해서 양대 포털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부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연예 뉴스나 스포츠 뉴스 댓글 안 보시는 게? 그리고 댓글만큼 저열한 글이요. 커뮤니티 가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네. 엠팍 이런 데 가도 책임감 있게 글 씁니다. 다들. 근거도 말하려고 애쓰고. 안 그럼 인정 못 받으니까. 자기 인정과 무관하게 배설만 하면 되는 곳이 뉴스 포털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법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의 법 감정이 저열해집니다. 어떤 판례가 나와도 사형을 외치는 사람들이 배대시됩니다. 그렇죠. 나빠요. 네. 이게 사법개혁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까지는 괜찮은 해석일지도 몰라요. 사법농단을 본 다음에. 왜냐하면 정권에 숙이고 권력을 탐했으니까. 네. 문제는 그 다음에 형사사건 판결하고 법감정이 얽히면서 국민들의 이 댓글들 때문에 좀 더 화끈하고 못된 판결을 요구하게 돼요. 국민들이. 이러면 두테르테를 부르는 합창으로 귀결됩니다. 네. 좋지 않아요. 실제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댓글에서 자꾸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기사를 쓰는 기자도 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뭐 마치 불구속이 무죄인 것처럼 기사를 쓰고. 그렇죠. 네, 사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중하고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PK 시간입니다. 박판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아주 침착하게 어쩌다 저런 그림이 나오고 밀당은 왜 생겼나를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민걸, 이규진 유죄 판결문을 해석해 봅시다. 예, 이제 지난 시간에 헌재와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입장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요. 오늘 이제 판결문에 인정된 사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이제 그게 3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관련 혐의 3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통진양 관련 혐의가 한 4가지 정도 있고, 네. 기타 한 2가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그 기싸움에서 법원이 뭔가 불법을 했다는 게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헌재 관련 혐의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헌재 내부 정보를 이제 이렇게 수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법원이 헌재에다 대고 스파이지를 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야 법원에 관련된 이상한 결정이나 논의를 하고 있느냐. 법정원. 그렇죠. 사소동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업무를 누가 했냐면 법원 행정처에는 없는 조직이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의 조직이긴 한데 법원 행정적 소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증명해드렸죠. 예전에 박판규 변호사가.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네,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버렸다. 그래서 이름도 양형실장이라고 부르고 실장회의에 참여를 해서 논의도 막 합니다. 밥도 먹고. 예, 그래서 이 양형실장이 요 당시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헌재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규진 양형위원이 이 업무에 담당하는 주된 사람이 되고 피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박병대 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헌재 내부, 특히 법원과 관련된 헌재 내부 정보를 계속 파악해라. 그래서 이규진이 헌재 파견 판사들한테 그런 이제 헌재 관련, 법원 관련 중요한 게 있으면 그 선임 부장한테 알려주고 선임 부장을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받겠다. 사실상 스파이하라고 시킨 거.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헌재 내부에서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 내부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전체 회의가 많습니다. 네. 그 헌재 재판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관까지 다 모여가지고 막 난상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그 똑같은 행동을 봉태규 씨가 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 게 있네요. 그 드라마, 네, 드라마에서 이름이 그래요? 이규진이어가지고. 네. 그래요? 되게 못된 놈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았다는 거. 네. 그거에게 하나 혐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서울 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제 각 재판부가 재판을 하다가,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의심이 들거나, 혹은 당사자가 이거 위헌이니까 법원에다, 헌재에다가 위헌 제청 좀 해주세요라고 네. 신청을 하면, 그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위헌 제청을 할 때 반드시 대법원을 거쳐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위헌 제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한정위원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합니다. 한정위원을. 네, 그러니까 뭐뭐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답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독특합니다. 우리 한정위원은 안 된다고 우리 대법원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1심 법원에서 갑자기 한정위원을 구하는 취지의 제청을 하니까 대법원의 버튼이 눌러지는 단어인 한정위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그쵸. 지금 헌재에서 한정위원만 나와도 지금 머리가 곤두섰는데 네. 갑자기 1심 법원에서 한정위원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 제청을 한 거죠. 양승태 혈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난 거죠. 뿔이 네. 나서 아니 도대체 판사들이 지금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 뭘로 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헌재 위헌 제청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법원 행정처 법관들이 움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러시안 트위스트로요? 예, 예. 그러면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해당 재판부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너 왜 이런 거 올렸냐? 올렸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결정한 거 취소해. 취소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는 이미 결정했다고 알려줬잖아요. 네. 알려줬는데 그 사람한테 양해 구하고 다시 결정해. 단순 위헌으로. 자, 이미 지금 직권 남용을 막 하고 있죠. 네,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그래서 단순 위헌으로 다시 결정해서 보내. 그럼 우리가 헌재를 보낼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전산에 이미 한번 위헌 제청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거 또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사법 PK 시간마다 네. 얘기했어요. 네. 그 판결이 이미 당사자에 전달까지 됐는데 네. 그 판결을 취소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상급심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재판 개입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재판 개입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를 전산을 남으니까 전산을 없애. 근데 물어보니까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 쉽게들 살아가지고. 네, 없앨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럼 뭐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블라인드 처리해.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됐습니다. 게시판 관리해본 사람 나와. 블라인드 알아?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그 실장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매립지 관련 소송이었는데 이건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립지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척을 하게 되면. 네. 간척에 뻘밭을 쫙 메우잖아요? 네. 메우면 이게 이제 그 행정구역상 보통 간척지가 다른 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누구 땅이냐? 누구 땅이냐? 이 군 땅이냐? 이 군 땅이냐? 네. 요거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은 법률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로 경계를 나눴어요. 권한쟁의. 네, 권한쟁의니까. 이 자치단체와 저 자치단체가 서로 내 땅이라고 하면, 권한쟁의를 올려서 거기서 땅을 갈라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행안부에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라고 요거를 대법원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소송이 헌재에도 가 있고 대법원에 가 있는 소송이 발생합니다. 과도기에. 네. 그래서 만들어져서 요걸 가지고 이제 헌재가 어떻게 하면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헌재보다 우위에 있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연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으니까. 네, 연구하게 되면서 그 관련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가 어떤 걸 하면 우리한테 가장 헌재를 엿먹일 수 있느냐. 네, 어떤 걸 해야 가장 우리한테 좋으냐. 네. 정말이지 되게 프리셋이 쉽네요. 네. 헌재 권한이? 이러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 권한쟁의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이고 증거라든지 주장에 대한 당부 이런 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노냐면 헌재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통진당 의원 문제도 그렇고 그 위헌 제청 그것도 그렇고 재판 결과하고는 지금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재판 경고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 재판의 결론이 뭐여야 된다. 네. 뭐가 가장 유리하다. 재판 개입이 나쁜 이유가 여기에서 오히려 드러나게 됩니다. 재판 개입을 하고 거기에 필히 따르는 권한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본 재판은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들은 목을 걸고 앉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이 사법농단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재판 개입으로 일단 뭐 이거 통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TX 그 승무원 네.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배상 강제징용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사법농단에 이용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의혹의 내용이 뭐냐면 그 결론에 관심이 없어요. 그 결론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결국 사람이 죽었죠. 사람도 죽고 내 판결이야 내 재판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게 정말 너무나 분노할 일이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실제 이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가장 넓은 간척지 뭐 새만금이요. 네.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렇게 정확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 없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이렇게 늘어나면 뭐 프로젝트가 있었고 김제시는 김제시대로 늘어나면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가 다 있었어요. 준비 다 해놨어. 군의회하고 그 시의회하고 다 얘기해놔가지고. 그래서 막 그 시민들 군민들 끌고서 막 그 서초동 가고 막 헌재앞 가고 그래서 집회도 하고 막 엄청나게 큰 염원이야.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은. 그러든 말든. 네, 그거는 뭐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걸 그죠. 이용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네.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헌재 그 관련 세 가지 혐의에 관한 내용이고 또 가장 큰 카테고리는 통진당 관련 소송인데 그렇죠. 이 통진당 관련 소송은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소송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국회의원 소송, 그다음에 지방의원 소송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소송은 헌재가 의원제 박탈을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소송이고 지방의원은 헌재는 아무 결정 안 했는데 선관위가 이제 의원제 박탈하는 거 요거입니다. 그런데 결국 헌재가 이제 법률 규정 없이도 지금 헌법 훼손을 통해서 의원제 박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권한 니네 없고 나 박탈 안 된다 해선 안 된다라고 네. 주장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 행정법원에 이제 소송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니까 이규진 이제 그 당시 양형위원 실장이 그 행정법원 수석부장한테 우리의 입장을 그러니까 행정처의 입장을 담긴 문건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재판부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 행정법원의 수석부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차마 못 줍니다.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 네, 판사한테 그 쪽지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문건이었어요. 문건. 네. 문건 자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법농단에서 이런 희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죠. 네. 결국은 마지막에 말을 들어줘야 할 판사들이 말을 안 듣는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건을 못 주고 그거는 폐기해버리고 폐기해버려요. 수석부장님이 다른 공식 행사가 있던 그 회식 자리에서 네. 그 재판에 우연히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그냥 넌지시 그 사건 약간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뭐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약간 은유적인 비유로 그렇죠. 말을 건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장이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정법원에 원래 감 안 좋은 사람은 은유가 안 들려요. 아니 그리고 판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어디만큼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은 그 재판장의 부장판사는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 귀등으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네. 아하. 그러면서 이 부장의 1심 판결을 각하를 해버리는 거죠. 각하. 아이코. 헌재 권한이 헌재가 사퇴하라고 결정했으니까 네. 사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거 없다. 각하. 헌재가 마장. 네, 법원 권한 아니다. 네. 라고 해서 각하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하늘이 놀았습니다. 지금 우리 권한이라고 해야 되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그쵸. 지금 1심 행정법원의 1심 부장이 날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항소심에 이제 이걸 다시 항소심에서 기각을 받아야 된다. 각하가 아닌 본안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주심 판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때는 재밌습니다.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이제 항소했잖아요. 각하야 하니까 항소하니까 그 주심판사에 전화를 해서 하니까 주심판사가 듣고 있다가 나 인사이동 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고 이제 안 하고 가버립니다. 예. 안 하게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임인 판사한테 요거에 대해서 다시 관련된 자료를 그 주심판사에 또 줍니다. 이민걸. 네, 또 압박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이 원했던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왔죠.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법원에서 실제로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야 잘 들어. 나쁜 사람들이야. 결과가 같아도 돼. 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같으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원직을 뺏을 건데 네가 각하를 하면은 헌재의 결정이 맞다는 거고 기각을 하면은 우리가 기각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가 기각 결정을 내려야 네. 돼라는 걸 법원 행정처가 판사한테 시켰고 판사는 그대로 했다. 그쵸.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켜서 했다, 뭐, 아니면 본인의 소신에서 했다, 요거까지는. 그건 애매하군요. 어쨌든 전달을 했고, 네. 결론은 그렇게 났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처음에 폭로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아마도 주심 판사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첫 번째 주심 판사는 인사이동 핑계로 그냥 가버리죠. 판단 안 하고 네. 가버리고 한 거죠. 그 인사이동 핑계로 가버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압박감의 증거이기도 하네요. 증거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선고 기각이 되니까 네.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네. 상고를 하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리하는지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또 이거를 전화합의로 보낼지 소부해서 할지 뭐 어떤 결론을 낼지 이걸 막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죠.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니네가 왜? 네. 거기서 사실상 사석이죠, 거긴.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서 2심은 청구 기각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1심이 지금 각하가 받았기 때문에 몹시 불쾌한 거죠. 그 기분은 나아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지방의원 사건에서 네.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 권한도 법원에 있다라는 문구를 넣자. 홧김에 넣자. 그래서 여러 판결에서도 다 국회의원에 관한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아, 그러면 성관이가 한 것도 가져오자.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의원 부분이고, 네. 그리고 헌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여러 판결에다 남겨놓자. 그 전략을 짭니다. 이거 정말 저는 너른 해석밖에 못하는데요. 이게 내라는 뭐지. 이게 반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입법부를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좀 약간 이상한 일인데 이걸 보면 이 사건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된 곳으로 꽂혀 있고 그 잘못된 꽂혀 있는 것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상명하복으로만 되어 있는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네. 오작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규진 양형실장이 전주와 광주에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방의원, 통진당 지방의원 사건이. 네. 이규진이 전주지방법원에 방창현 부장판사한테 이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심경 심의관이라는 분이 이제 네. 법원 행정 소속이었는데 이분이 방창현 부장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으니까 전화를 이제 합니다. 자, 친구를 돌려서. 네. 해서 하면서 뭐라고 이제 심증을 이제 엿듣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서 각하 헌재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각하는 아니지만 본안을 하게 되면 인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균에 보고를 하죠. 아, 주심 판사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한테. 그리고 네. 그게 스파이질로 보고됐어요. 보고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국정감사도 있으니까 선고를 좀 연기하면 좋겠다라는 뜻을 넌지치 비치니까 그럼 알아서 이제 선고 기일도 연기를 해줍니다. 아, 먹혔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판결문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 뒤에 선고 연기를 하고 판결을 이제 선고를 하면서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넌지치 알려주죠. 행정처에. 행정처에 알려주면서 주심판사가 가져온 문구에다가 국회의원의 사퇴에 관한 나는 권한도 법원에게 있다라는 문구를 넣게 됩니다. 행정처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창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주심판사가 썼던 거에다가 추가해서. 네. 그러니까 전주지방법원 내 재판부 내에서 그렇죠. 일어난 네,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받았어요, 이 사람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석 판사가 판결문을 써 왔는데 거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란 말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 판결문 초고는 배석 판사가 네, 배석 판사가 쓰니까. 네. 근데 방창현 부장판사가 거기다가 국회의원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문구를 넣은 거죠. 네. 야, 이거 판결문을 통해 입법 활동을 한 셈인데요, 이거.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넣었는데 넣어가지고 이제 판결을 썼어요. 국회의원의 입법보다 훨씬 쉽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뭐 그거는 법 해석에 관한 거니까 뭐 꼭 입법까지 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판결을 선고를 했어요. 선고를 한 다음에 공보관한테 이제 판결문을 중요 판결이니까 공보관에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나서 공보관이 이제 판결문을 받고 설명 자료랑 함께 기자한테 보내줘요, 메일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냐면 이 공보관이 법원 행정처로 받은 보고서를 그 메일로 보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인 판결문을 보냈으면 됐는데 네. 법원 행정처에서 야 우리 되게 나쁜 놈들이고 너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라는 문서를 보내준 거죠. 그걸 이제 보내줬는데 그런 실수가 예 보내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보고서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도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는 것이 참 적절했다. 칭찬. 아 칭찬. 칭찬이에요. 네. 근데 이 칭찬이 판결 선고 전에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걸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되죠. 판결 선고 후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그 문구가 들어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결 나기 전에 그 문구가 들어간 게 참 적절했다라는 보고서가 기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공보관의 실수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확증이죠. 예, 최소한 판결 선고 전에 내용을 알았다는 거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보고서의 내용대로 판결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이 방창현 부장판사가 요거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판결 문구를 다시 수정합니다. 또요? 예. 최종 원본 등록된 판결을 다시 취소하고 그렇죠. 국회의원의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걸렸잖아요. 걸렸으니까. 네. 삭제하고 다시 그 삭제되고 수정된 걸 다시 등록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이거 또 얘기하나? 자, 내가 지금 학점을 1.5를 맞았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위조했어요. 그럼 위조된 성적표를 이제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죠. 네. 예. 근데 그 대신에 위조해준 친구한테 감쪽 같다라고 쓴 메일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죠. 야, 어떻게 1.5를 4.5로 바꾸니? 넌 참 그렇죠. 대단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5로 바꿔야죠. 아무튼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거죠. 이 공보관은 온몸에 모공이 다 열렸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헬스가 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은 어쨌든 이거는 인용이었어요. 네. 인용해가지고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사법 PK. 이렇게 결론은 어쨌든 이거는 인용이었어요. 네. 인용이어가지고 이제 인용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했어요. 잠깐만 지방의원의 소송을 지금 인용을 했다는 말은 사직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의원, 네. 통지자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망했죠. 지금 공보관이 난리가 나서 법원에 난리가 났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잠깐만 지금 니네들 뭐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의원제 복귀시킨 거야? 그죠. 그러면 법원 행정처가 잠깐만
그렇게 됐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 씨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소리가 나오죠. 네. 이 바보 뭐야? 예. 그러면서 이제 광주지방법원에 있는 통진당 소송에서 기각을 이제 다시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지방의 광주지방법원의 지방원의 사건에 다시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급해졌어요. 청와대에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었으니까 이제 임종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고 청구 기각을 내야 된다. 임종원이 우리가 아는 그 스타일로 바람처럼 뛰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규진 실장이 1심 부장한테 청구 기각 결정을 요청합니다. 지방의원. 아, 이때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맥스를 산 걸 수도 있겠군요. 아니, 이거는 이제 나선 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러닝화는 그때 샀을 수 있어요. 아니, 어쨌든 뭐 이미 그 안에 그 통진당 관련 TF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법원 행정처 안에. 네.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때 이규진 이제 실장이 했던 역할은 그 전에는 각하만 하지 않으면 되고, 근데 지방으로 사서 소송은 어쨌든 법원의 권한이니까 국회의원 권한이 있다라는 것만 넣자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네. 그렇죠. 이제 광주지방법원 그 지방의원 사건에서는 청구 기각까지도 목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심 부장한테 청구 기각을 요청을 하는데, 네. 그 1심 부장들은 이제 배석 심색이 달랐어요. 이게 왜 청구 기각이냐. 그러니까 배석하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선고 안 하고 가버립니다. 자, 또 현장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규진이 이렇게 협조를 구했더니 안 되니까 이민걸 실장이 이제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다시 똑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좀 전달해달라. 네, 이렇게 판결해달라. 네, 요청을 하니까 법원장이 거절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들어줬으면 이 사람도 재판받았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규진이 다시 이제 처음에 했던 재판부는 합의 실패로 선고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네. 후임 재판부한테 또 이제 요청합니다. 네. 청구 기각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부장판사가 고민하다가 안 된다. 이거는 청구 인용이 맞다. 라고 해서 청구 인용을 해버립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이런저런 거를 자꾸 각 지방의 판사들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부장판사도 그렇고, 실제 일선 판사들도 그렇고, 그거를 잘 호락호락하게 들어주질 않잖아요. 않는 거죠. 보통.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쉽게 말해 법원행정처가 원한 만큼 타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분위기 파악을 상당히 못하고 있었네요. 일선 판사들의 온도와 너무 다른 거죠. 예. 온도가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뭐 제가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나마 법원이 희망이 있다라는 게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임종원의 법원행정처가 상당히 이상한 법원행정처였네요. 예, 그게 이상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진행됐을 리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협조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자기 자리나 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용이 났고 고등에서는 그냥 추정해서 그냥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으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인용으로 확정이 되는 걸로 끝났고, 광주는 아마 이제 속행이 될 겁니다. 네. 다시 재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진 관련 네 번째 그 혐의가 뭐였냐면, 서울고등법원 배당 개입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1심 행정법원에서 한번 이제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니까 고등법원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중에 어느 재판부로 가는 게 가장 좋겠느냐를 미리 선정한 다음에 그 재판부로 가도록 배당을 조작한.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 네, 근데 이거는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그럼 왜 기소가 됐느냐? 그게 뭐냐면 배당이 오늘 됐다면 그 전날 사건 번호가 법원 행정처에 보고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왜냐면 배당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안 됐는데. 사건 번호가 행정처에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조지명식 하기 전날에 네. 야 니네 나라는 B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입증을 못 해가지고 무죄가 됐어요. 내일의 로또 결과 아니야. 그렇죠. 아이고야. 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배당 조작이 가능한지 전산상 가능한지 아닌지. 근데 어쨌든 밝혀진 정황은 분명히 사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무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B조로 만들었는지는 밝히질 못했군요. 네, 구체적인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 무죄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증 누설 부분도 무죄가 났는데, 그거는 뭐 이유가 어쨌든 됐는데, 네. 그리고 난 이제 기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아니면 뭐 임종원이 실장회의에서 이 문제 더 이상 손대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고용한 처장, 행정처장도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양승태가 국제인권법 연구의 문제는 내임 기준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족쳐놓겠다. 네, 후임 대법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용한 처장도 실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데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거죠.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위원회는 반드시 작사를 내놔야 된다. 네, 그래서 중복가입 해소 조치, 금지, 해소 조치를 발표하고 쫙 탈퇴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기 지난번 줄거리. 판사는 꾸준히 법을 새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회를 많이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구회를 적게 가입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 정도로 재판관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공부를 하는 연구회라는 것이 양승태가 생각했던 대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니까 양승태는 이것을 정리하고 싶어 했고 임종원은 다만 이것을 더 이상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양승태가 이것을 밀어붙였다. 그쵸. 없애! 족쳐!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나머지 연구에 있잖아요. 그럼 한 26개인 거 말이죠. 드론법 연구에 드로우법 연구에 젠더법 연구에 다른 연구는 많은데 그 연구에 문제는 없어요. 오로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타겟을 잡았던 건 인권법 연구예요. 네. 근데 요것만 없애면 너무 티나니까 나머지 연구에까지 사실상 다 무력화시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죠. 양수겸장이죠. 그렇죠. 네. 양승태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민걸 실장의 이제 별도 사건인데 이건 뭐냐면 국민의당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당 말고 네. 국민의당 소속의 박선수, 김수민 그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기소가 되니까 요거 관련해서 그 수사에 관한 그 재판부 심증, 네. 보석 가능 여부를 기획박관을 통해서 파악하게 한 거예요. 미리. 예. 네. 그래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보고한 거. 하는 짓은 대충 비슷합니다. 사건별로.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유죄를 받았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판결에 나온 인정사실 부분이에요. 네. 인정사실 부분이고 이제 요것이 이제 지난번 판결에서도 유죄 인정사실 다 설명드렸는데 그게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무죄가 났고 이번에는 유죄가 그렇죠. 났는지 끝으로 그 해석을 좀 해봅시다. 그 부분을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파편으로 알고 있었던 게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스토리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계속 무죄 나왔던 게 이번에는 왜 유죄로 나왔는가 이 두 사람의 하나요. 그걸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제 종전에 있던 판결문, 그러니까 6명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서 남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무죄. 이게 이제 지난번 무죄 논리였어요. 저희가 많이 웃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네.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 판결은 뭐냐? 남용할 직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남용할 있고 그걸 남용했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거고. 이제 그 취지가 뭐냐면 그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가 재판 사무에 관해서 일정 부분 지적할 권한이 있다.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다만 개별 사건에서 지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 사무에서는 지적할 권한이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잠깐만 재판 사무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약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대법원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법원에는 예규라는 게 있어요. 예규가 있어가지고 네. 구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실형을 할 때는 법정 구속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예규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되니까 웬만하면 구속해라. 이런 것들을 예규로 만들어놔요. 네. 쭉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예전에 이제 제가 법원에 있을 때는 어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 절차를 모두 다 집어넣어서 빨리 준비 절차를 먼저 해라. 그래서 준비 절차를 한 달. 개원칙들. 예, 개원칙들.
지금은 뭐 조정 같은 걸 반드시 회부해라. 어떤 사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예규라는 이름으로 쭉 만들어 놓으면 판사들이 그걸 따라해요. 그렇죠. 건건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네, 건건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 내용은 실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내용이지 행정처가 결정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처가 예규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걸 만들어요. 네. 그리고 만들고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을 해요. 법원장이 하기도 하고 수석부장이 지적하고 왜 이 재판부는 조정을 많이 하는데 이 재판부는 조정을 안 하느냐. 조정 많이 해라. 이런 식의. 그냥 시즌 전체 스탯 같은 걸 보고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걸 많이 안 하면 그 법관의 평가를 낮게 주기도 하고. 인사 원칙은 필요하니까. 예, 그런 식의 권한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A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왜 조정을 해보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고 싶으면 이제 막 개별건에 대해서 예규를 막 고쳐버리고 막. 예, 얘기도 고치고 법원장이 조정 많이 하라고 막 말을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사건에서 하면 안 된다. 네. 요건데 개별적으로 조정 많이 하라고 말하는 거. 요 말하는 거의 재판 사무에 대한 개입이다. 그저 잘 모르니까. 그거는 적법하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자꾸 그 일할 때 신발 안 신어요. 맨발로 다녀. 네. 누가 막 물어봐. 왜 자꾸 맨발로 다니냐고. 근데 1년 내내 맨발로 다녔대. 좀 안 그러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예규가 아니라고는 사실 상규에 가까운데.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들어가면은 예규는 이제 제너럴한 룰북으로 쓸 수는 있는데 개별 사건에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생활하다가 듣는 이상한 소리. 그거는 그림이 안 좋다. 그렇죠. 모양이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네. 왁구가 안 나온다.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나는 괜찮은데 위에서 점점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판사한테. 이런 예규들이 왜 재판 사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미국의 뉴욕주, 판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각 판사의 프로필이 나오고, 네. 그 판사 프로필 밑에 보면, 이 판사의 재판에 있는 룰북이 따로 있어요. 이 판사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자기 이제 미국 법원에 가면 코트 앞에 뭐 박판규 코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게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네. 판사 이름에 코트를 써 있고 그 코트에서 적용되는 룰북을 자기가 만들어요. 각 판사가 다. 근데 미국 판사는 거의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호사들은 각 판사의 재판마다의 룰북에 따라서 해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판사가 처음 되고 내 코트를 갖게 되면 자기가 여러 가지 룰북을 참조해서 자기의 룰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자기 룰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근데 그 일부를 우리나라는 법원 행정처가 만들어줘요. 그 차이군요. 편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권력을 누군가에게 양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적인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사불란하고 빠르고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한국은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죠.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에 재판에 관한 사무를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행정권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 비유가 좋네요. 그리하여 이런 명석한 해석이 나올 수 있었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남용해 가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사무에 지적을 한 거는 직권 남용이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협회가 모든 경기의 스트라이크 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한 경기의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했으면 너는 직권 남용이야. 내일 경기에 주로 몸 쪽으로만 자꾸 던지는 투수가 선발이야. 근데 안쪽으로 조금 넓은 주심 넣읍시다. 혹은 조금 안쪽으로 넓게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판 개입이죠, 그건.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존을 이제 투수들이 너무 이렇게 타격이 너무 세니까 투수한테 유리하게 스트라이크 좀 넓혀라. 이런 룰은 가능하잖아요. 10년대 말에 그렇게 바꿨어요. 네, 10년대 초반에 왜냐하면 10년대 초반에 KBO에서 점수 너무 안 나오니까 팬 떨어진다고 했다가 이제 대박 난단 말이에요. 매 경기 20점 나오고 그런 건 괜찮아요. 시즌 전에 제너럴 룰북을 만드는 건 괜찮아. 예, 그런데 특정한 내일 경기 사건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점수 많이 나게 하자. 코리안 시리즈 7차전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된
이제 헌재 관련 혐의는 재판에 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헌재청 아까 말한 위헌재청 다시 돌려받은 거 네. 폐기하고 다시 그것도 다 유죄가 났고 통진당 관련해서 또 이제 수석부장한테 뭐 의사 전달하도록 한 행위, 그다음에 항소심 결과 대책 마련한 행위, 전주지방법원에 심증 파악한 행위, 그다음에 내용 바꾼 행위 이런 거 다 유죄 났어요. 났고 그다음에 인권법 연구에 뭐 인사 뭐 와해 이런 거 그것도 다 유죄 났고 국회의원 뭐 민원 심증 아래들 행위 이것도 다 유죄 났어요. 여러모로 전향적이네요. 이번 네. 판결이. 예, 그래서 뭐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뭐 무죄가 났긴 했는데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제 있고 요거의 논리는 실은 그 전에 있는 뭐 임성건 판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그 판결 그다음에 이 판결에 특히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유죄를 선고하면서 네. 여기에 공모자들을 다 적시해줬어요. 그러면서 양승태, 박병대 고용한 임종원의 공모행위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규진, 이민걸이 이 네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판결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내부 지금 1심이 나오지 않은 네 사람의 판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로 저는 봐요. 그러게요. 네. 판례를 확실하게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판결문에 남겨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남겨져 있으면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이와 다른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써야 돼요. 왜 이걸 이겨야 돼? 이겨놔야 돼. 왜 이전의 판례와 결과가 다른지를. 네, 왜 이 판결과 다른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쓰기 어려우면 같이 가는 거죠. 좀 나이브한 설명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논리를 못 이기면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네. 논리를 이렇게 딸려서 못 이기면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2심에서 무죄를 내려면 아니야 사실은 법원행정처는 힘이 하나도 없어 라는 걸 다시 밝혀야 되는데 한 줄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선언의 효과죠. 어떤 사람이 이게 법이다라고 선언을 하면 반대하는 쪽에서 반박을 엄청 해야 돼요. 네. 논파해야 돼요. 네, 근데 선언하는 쪽은 그냥 선언하면 끝나요. 이게 법이다. 근데 그 반박은 이제 쉽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요 판결은 어쨌든 사법농단 관련된 최초의 유죄 판결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계속 무죄가 4개가 났었기 때문에 상당히 암울했었는데 네. 이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항소심 사건, 그 다음에 남은 1심, 그 4명의 1심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거와 다른 논리를 사람들 설득력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함부로 무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판결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마쳤어요. 네. 결국은 이제까지 14명 중에 10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났고 10명 중에 2명에 대해서 유죄가 났고 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이제 2심 판결이 언젠가 나겠죠. 근데 이 14명 모두 이제 뭐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네, 그렇지만 이제 남은 그 1심 판결은 지금 임종원, 양승태, 박병대 고용안인데 네, 이제 큰 물고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네. 아마 이 재판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래 걸릴 거고 네. 하나 이제 또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이에요. 자, 이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예.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탄핵을 받느냐 마느냐는 헌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1심 무죄 판결이 이미 있었지만 그렇죠. 이 탄핵 심판은 이 사람의 행위가 직권남용죄라는 그 형사법 그러니까 범죄가 되냐 안 되냐하고는 무관하게 이 사람 행위가 헌법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행위 그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사건에 하고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재판에 사실상 자기가 재판장처럼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쌍차 관련 민변 변호사 재판. 네, 뭐 판결문도 수정하고 잘했다 못했다 그렇죠. 이런 말 다 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제일 핫하게 더러운 건 다 임성근 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이 행위가 판사가 해도 되는 행위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냐. 근데 저는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성근 판사가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기 만료로 나갔어요.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지금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파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직이 없잖아요. 관둔 사람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시기에 전 세계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가 탄핵은 현직일 때 탄핵이 이제 하원에서 발의가 됐고 그래서 상원을 넘겼죠. 네. 상원에 넘어간 다음에 그한 이후에 트럼프가 임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 상원에서는 의결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심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 사람이 임기로 끝났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한번 결론이 났고 다시 본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심리 대상은 된다라고 미국 의회에서 판단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임성근 사건에서는 그 쟁점에서 미국과 같은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판단을 해주기를. 판단을 해서 거기서 기각이 나오기를.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인용을 그렇죠. 해줘야 되죠. 파면을. 근데 어쨌든 본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본안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은퇴한 스포츠 선수의 도핑 사실 같은 느낌이군요. 예. 어쨌든 이제 그렇죠. 그런 거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반드시 헌법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법농단 사건은 이제 지금까지 사건 다 설명드렸고 이 사건은 이렇게 잘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준 게 그 아이실이 유일해요, 실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기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김혜리 기자라고 경향신문 네네 그렇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실이 이렇게 관심 가져두고 또 이걸 들어주신 청취자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준 청취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탄핵시키는 데에는 그저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 좋으려고 기분 내려고 공화당 기분 더러우라고 이렇게 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있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었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는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기각되면서 다음번 대선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임성근 판사 탄핵 사례에서 비슷하게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임성근 판사가 탄핵이 돼서 받는 개인적인 손해는 전 관심도 없어요. 기껏해야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거랑 5년간 변호사 못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더러 앞으로 몇 년 동안 돈 벌지 말고 엿먹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짓을 했을 때 탄핵된 판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기록이 반드시 남아주길 바랍니다. 헌재는 이 점에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무죄를 받았고 내부 징계에서 견책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판결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까 박방규 변호사 설명해 주신 대로 논파해내야 이 사람의 탄핵을 정당화시키는 판결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 주기를 응원해 봅니다. 저도 꼭 단영이 인용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법 불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예. 아니, 사회를 이루는 세력이라는 게 다들 돈의 귀속을 받다 보니까 돈 많이 쥐고 있는 세력은 다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서도 우리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난 10년간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시의회가 견제를 열심히 안 해도 시장 마음대로 이상한 잘못은 할 수 없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권은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조차 못할 상황을 미리 만들어둘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박판규 변호사가 또 언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사하고 판리 얘기하면 재밌잖아. 앞으로 그거나 해볼까봐요. 사법 PK 시간에. 그러게요. 네. 이 사람들 다 유죄받으면 네. 물론 앞으로도 이 얘기 또 하겠지만 말입니다. 예, 뭐 이거는 계속 저도 관심 갖고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법농단 정리가 될 때까지 이 얘기는 또 할 겁니다. 박판규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